KB자산운용의 김찬영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KB자산운용에서 그 ETF 사업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1년 정도 그 금융회사 직장인으로 이제 계속 근무 중인데 최근에 이제 10년 정도는 ETF에 관련된 일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사실 오늘은 이제 저희 KB자산운용이 네. 그 ETF 브랜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요? 네. 그게 되게 이제 작은 일이 아닌데. 아, 그쵸. 뭐 우리 자동차 이름도 네. 뭐 예전에 뭐 소나타부터 그랜저, 요즘은 그냥 제네시스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라는 게 뭐 1, 2년 만에 바꾸는 건 아니고 한번 정하면 쭉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KB스타라는 그렇죠.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ETF 중에 KB스타로 시작하는 ETF는 KB자산운용이 네. 운용하고 있는 ETF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그 KB스타라는 이름을 꽤 오랜만에 라이즈 ETF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RISE. 네네네. 예. 이제 떠오르다는 뜻의 예. 라이즈. 사실 이제 알리려고, 네. 홍보하려고. 이제 알려야죠. 나와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브랜드 이름 바꾸고 네. 이거 알리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되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거의 그거 아닙니까? 에쿠스를 제네시스로 이름 바꾸는. 그쵸. 에쿠스 하면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에쿠스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라이즈. 이거는 라이즈. 이제 떠오른다는 뜻을 담고 있을 텐데 네네네. 뭐 다른 의미도 막 이렇게 넣으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 점점 ETF 투자를 시작하고 계세요. 한국에서는. 볼륨, 이 사이즈가 어. 발목할 만큼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래서 막 이제 유튜브들 보시면서 이런 뭐 와이스트리트의 좋은 컨텐츠들 참고하시면서 나도 이제 어디에 투자해봐야지 네. 이러면 일단 ETF를 먼저 고려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직관적이고 쉽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또 분산시킬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네, 그 이제 뭐 이모, 고모, 뭐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들어가지고 좀 어르신 주저하시는 분도 ETF는 괜찮아. 음. 이렇게 투자를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주식 투자는 안 하시고, 그러니까 개별 주식 매매는 안 하시는데 ETF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근데 최근에 제가 ETF를 한 10년 정도 한국에서 투자되는 이 현상을 봤을 때 최근에는 점점 주식 투자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ETF가 네, 막 매매 위주로. 맞습니다. 굉장히 매매가 잦아서 그러니까 ETF F는 펀드인데 맞습니다. 펀드를 개별 주식처럼 계속 샀다 팔았다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ETF도 뭐 소위 단타라고 하죠. 단기 매매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더 이 매매 빈도가 많아져서 투자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펀드마저도 그렇게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네. 사는 순간 파는 거 이제 벌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난리 났죠. 뭐 엔비디아가 막 오른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사면 엔비디아가 떨어지죠. 내가 사서 그런가? 그리고 또 테슬라가 막 또 올라갑니다. 테슬라는 몇 달 전에 팔았는데요. 팔았는데 테슬라 네. 다시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주식 매매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ETF도 조금 호흡이 빨라지고 네네네. 네, 의사결정이 너무 자주 일어나다 보면 또 실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건강하게 좀 만드는 그 KB자산운용 ETF 사업이면 좋겠다. 그걸 반영한 게 이제 라이즈. 뭔가 이제 좀 밝고 떠오르고. 예, 이제 밝고 저는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뭐 이런 뭐 뛰고 건강하고 이런 느낌이 직관적으로 드는 게 또 라이즈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라이즈를 정하게 됐습니다. 뭔가 좀 우상향하고 우상향하고 힘차게. 또 양봉. 올라야지 않습니까? ETF 장대양봉. 샀으면 또 올라야. 네. 근데 이게 이름 바꾸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혹시 네. 장명소 좀 다니셨습니까? 네, 네. 아 진짜로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은 장명소에서 이름을 짓지만 네. 회사들이 브랜드를 정할 때는 또 이제 브랜드 컨설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CI 뭐 BI 멋있게 그려주고. 네, 저는 이제 워낙 아마추어니까 제가 한 2달을 영어 사전을 자기 전에 한 100페이지씩 보고 잤어요. 혹시 마음에 드는 단어가 나올까 봐. 진짜 주먹구구의 완성이죠. 아유. 근데 이제 그렇게 찾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컨설팅 회사한테 컨설팅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명소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뭐 그런 의미를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을 이제 제안을 좀 받았죠. 네, 그 중에 이제 선택이 된. 뜻 좋네요. 그러면 라이즈 이름을 달고, 그러니까 기존의 KB스타도 이름이 싹 다 바뀌는 거죠? 앞에 네. 붙는 알파벳이? 저희가 그 7월 17일. 17일자로? 네, 17일부터 완전히 한 번에 다 바뀌어서 혹시 저희 KB스타 ETF를 현재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뭐 자동으로 계좌에 라이즈라고 변경돼서 반영이 될 겁니다. 하지만 뭐 ETF가 변경됐다거나 상품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이제 변경됐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지 마시라. 네. 이런 거죠. 그 뭐 우리 뭐 주식 종목도 그렇잖아요. 뭐 합병하거나 뭐 이러면 회사 이름이 이름 바뀌지 바뀔 수 않습니까? 있으니까. 내 주식이 왜 없어졌어? 이렇게 하면 이름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자, 네네. 그러면은 네. 원래 제네시스도 이름 바꾸고 나서 뭐
G80, 네네네. G90 이런 거 이제 처음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라이즈 이름을 달고 처음 나오는 것도 있겠네요,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한 후에 저희가 7월 중에, 물론 7월 17일 이후겠죠. 그 이후에 저희가 첫 번째 상품으로 야심차게 하나 상장을 준비 네. 중인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입니다. 아, 너무 길죠. 길다. 라이즈는 짧아서 좋은데 미국 네.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 네. 뭔가를 많이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ETF 이름들이 안 친절해요. 네. 보통. 이게 근데 네. 룰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ETF 이름은 요 순서대로 정해. 뭐 지역에 있으면 어느 지역,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어떤 테마에 투자하면 테마, 뭐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지키다 보면 ETF 이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알아서 투자자분들이 막 애칭을 정하세요. 인기 있는 ETF들은 짧게 축약해서. 아, 축약해서. 네, 우리 젊은 분들처럼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직 요거는 애칭을 제가 뭐 만들지 못했는데 아직 상장을 못해서 이건 이제 미아벨로 하면 돼요. 미국 AI 밸류체인 탑3 플러스. 네, 너무 많죠. 근데 이 미국 AI는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그쵸, 거고, 그쵸. 미국 그렇죠? AI.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인데 AI에 관련된 종목. 네. 근데 뒤에 이제 밸류체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요즘 뭐 ETF 중에서도 밸류체인이라는 단어가 그 종종 쓰여서 그렇죠. 너무 생소하진 않으실 거고 그렇죠. 조금 친근하지 않다 뭐 이 정도 느낌이실 텐데 이제 밸류체인 얘기는 좀 설명을 뒤에 드리고 탑3 플러스는 당연히 3대장에 투자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네, 세 종목이 아니라 맞습니다. 세 종목은 아니고 세 가지의 부류. 그러니까 세 가지 그 이제 AI를 저희가 그 한번 AI란 투자가 굉장히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ETF가 한국에 상장된 게 한 20개 가까이 될 거예요. AI만 이 달고 있는 거. AI가 들어있는 ETF 오. 이름이 들어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어차피 이제 좀 늦게 상장을 했으니까 예. 한번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어. AI라는 분야가 뭐 어떤 분야들이 있고 뭐 어떤 분야들이 유망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자 이제부터 AI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AI라는 파트가 크게 세 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AI 하드웨어. 두 번째는 다음 뭐 나오겠죠? 소프트웨어.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AI 인프라, 서비스 앤 인프라라고 하는데 서비스 앤 AI 인프라. 서비스 하는 회사들. 이렇게 구성을 하면 AI에 관련된 투자를 망라하는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탑3 플러스면 네. 세 가지의 부류가 되는 거고. 보통 요즘 ETF에 뭐 탑 3 플러스, 뭐 탑 4 플러스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 3개, 4개, 뭐 5개 이런 종목에 많이 투자하고 왜냐면 ETF는 최소 10종목 이상이어야지 구성이 되거든요. 몰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3종목, 4종목, 5종목 요거는 ETF로 구성이 안 되고요. ETF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펀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제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 뷰티, 미를 갖고 있는 이제 투자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10종목은 최소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룰이 있거든요. 분산 투자가 원칙이기도 하고 그러려고 ETF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탑3 플러스라고 하면 3대장에 투자하면서 또 기타적으로 뭐 7종목을 더 투자한다거나 뭐 8종목을 더 투자하거나 이렇게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다는 뜻이 조금 더 추가적인 종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 뭐 당연히 엔비디아 안 빠지겠죠. 맞습니다. 그 하드웨어가 사실 이제 다른 말로 치환하면 예. 그 AI 반도체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도 ETF 중에 뭐 AI 반도체 ETF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AI 반도체에만 투자하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없고. 예, 반도체 기업 어떤 것도 오르시죠. 엔비디아 당연히 그렇죠. 저희 대장주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AI 반도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대장주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있고 그러니까 가장 비중이 많다라는 뜻이죠. 비중이 많다는 예.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ETF에서는 15% 정도 전체의 15%. 네, 엔비디아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에는 15% 투자를 하고 네. 나머지 대장주가 아닌 반도체 주식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요즘 엄청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많이 올랐죠. 네네. 거기도 네, 이제 HBM 하니까. 맞습니다. 지금 HBM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밀려서 조금 좀 약세이긴 하지만 뭐 향후에는 뭐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만큼 비중을 올리겠다. 요즘 연일 뉴스에 내보내면서 주식 많이 올랐죠. 특히 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이제 한국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되게 배 아픈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서 네. 밸류에이션이 하이닉스보다 2배 이상 받고 있잖아요. 그쵸. 뉴스가 연일 나오더라고요. 네.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했다면 얼만데 그쵸. 지금 내 주식이 반토막으로 거래되고 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ETF에 담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또 이제 관점이 달라질 수 있죠. 그쵸. 달라질 그래, 수 그래. 있죠. 마이크론 고평가 받아야지. 이럴 달 수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SK 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하면 네. 우리 또 이제 반도체 이 진영에는 또 반 엔비디아 진영이 있거든요. 예, 아시죠? 이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너무 독주하는 거를 당연히 그렇죠. 그 달갑게 안 보는 이제 진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걸 또 UA 링크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진영들의 모임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역할, 그러니까 HBM을 메모리 반도체로서 납품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네. 또 이제 AMD라는 종목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의 유일한 대항마죠. 전 세계에서 그제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대항마인데 아직 저기 뒤에 오는 그쵸. 대항마. 네네. 그래서 뭐 MI 뭐 300이었다가 350이었다가 지금 이제 뭐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뭐 그 친구 말고는 다른 친구는 아직 뭐 그쵸. AMD만큼도 예. 못 오니까.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AMD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인텔이라는 종목이 있죠. 인텔. 네, 인텔은 이제 뭐 종합 반도체 회사고 음. 그 미국 회사 중에 이제 파운드리를 파운드리도 하니까. 하는 네, 회사니까 네, 사실 엔비디아 진영의 파운드리 회사가 TSMC가 있다면 네, 반 엔비디아 진영에는 이제 인텔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균형감 있게 같이 넣는 거네요. 어떻게 뭐- 보면 이제 경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차피 이제 ETF의 미학이라는 게 몰빵이 분산. 아니기 때문에 분산. 그렇죠. 아무나 말씀드린 대로 이겨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AI 반도체 분야에는 이렇게 5종목에 투자합니다. TSMC까지. TSMC까지. 그렇죠. TSMC 빠질 수 없고. 네. 와, TSMC도 보니까 엄청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엔비디아는 15% 대장주니까 예. 대장주를 이제 지위를 이제 잘 인정을 해줘서 15% 음. 투자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약 5%씩. 아, 네, 말씀드린 뭐 인텔,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는 약 한 5%, 4에서 5% 정도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요? 자, 소프트웨어로 가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종목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오픈AI는 이제 AI의 상장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픈AI에 투자한 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장주입니다.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15%를 투자하게 됩니다. 네, 투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한참 쫓아가는 기업 하나 있죠. 네, 구글, 제미나이. 알파벳, 예. 네, 제미나이. 예. 네, 역시 아까 AMD처럼 아직 쫓아가기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아무나 이겨라. 네, 아무나 이거라. 이것도 대장 중에 하나고 한국 투자자분들이 유독 좋아하시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팔란티어라고. 예. 우리나라 또 이제 방산의 민족 아닙니까? 네, 방산의 민족이기도 하고 사실 팔란티어는 그 저희가 이번에 AI 종목들을 여러 종목 망라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제일 작은 종목이거든요. 팔란티어가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 팔란티어가 제일 작은 사이즈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2003년인가요? 2000년대 초반부터 그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창업자가 그쵸, 이걸 그쵸. 예, 이 팔란티어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AI 이런 거는 우리 뭐 007 이런 영화 보면 네. 그런 데서 제일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막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뭐 야 지금 우측으로 돌아야 돼 왼쪽으로 돌아야 돼 그럼 막 누가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 AI에 대한 준비는 이 회사보다 잘 되는 회사가 없죠. 예, 그래서 많은 이제 뭐 인베스코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대형 자산용사에서도 찬사가 이어지는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실적 변동성이라 해야 될까? 뭐 아직 예측 가능성이 좀 이제 높지는 않은데 네. 오히려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것에 하나 넣어놓으면 네.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팔란티어. 세 개 얘기 드렸고 예. 지금 나머지 두 종목은 이제 또 계속 보시다 지루하시니까 두 개 하나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 하나는 브로드컴, 브로드컴. 네, 하나는 세일즈포스입니다. 브로드컴도 시총이 상당히 큽니다. 네, 브로드컴은 이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왔죠. 그쵸, 미국에서. 그쵸. 엄청 네. 올랐죠, 여기도. 사실 이제 통신용 반도체를 이제 ASIC라고 하죠. 이제 뭐 특정한 목적에 쓰이는 반도체를 이제 주문 생산하는 대로 되게 유명한데 네. 그 브로드컴은 이제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 AI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VM웨어라는 회사를 작년 말에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하.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다양한 회사한테 좀 하고 있는데 브로드컴도 강점이 통신에 있다 보니까 네. 요즘 젠슨 왕이 어느 공식 석상에서 올해 상반기였죠.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은 네트워크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엔비디아가 뭐야? 나는 엔비디아 투자 놓쳤어. 그럼 차세대 엔비디아가 뭐야? 라고 이렇게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그때 빠지지 않는 게 브로드컴입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은 그 다음 이제 그 카테고리인 AI 서비스 앤 인프라에 나와 예정인데 네. 이 브로드컴이란 종목과 다음 알려드릴 그 종목이 그러니까 다음 엔비디아만큼 급등할 수 있는 기대주가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좀 모으고 있죠. 그것도 여기에 한 15개 안에 담겨 있는. 예, 담겨 있는 종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야기 들어봤고 네. 서비스와 인프라인데 네. 그럼 네. 여기선 대장주가 뭐예요? 여기서 대장주는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네, 오라클도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크죠. 원래 이제 뭐 전통의 이제 그 뭐 CRM이나 SCM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기든 했으나 네.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 서비스 앤 인프라라는 게 일단 이제 물리적인 시설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이게 지금 AI 열풍이라는 게 2022년 말에 네. 그 우리 그 오픈 AI에서 그 챗 GPT 나오면서 예. 2023년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째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처음에 AI가 뭐 빅스비 날씨 알려줘 이렇게 막 약간 조롱했었잖아요. 약간 아유 그죠, AI가 말도 못 알아듣고 한 뭐 2050년은 돼야 이랬는데 음. 갑자기 2023년부터 똑똑해졌어요. 네, 너무 똑똑해져서 그러면 어디다 투자해? 그래서 처음 투자한 게 이제 엔비디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게 AI라는 투자의 테마가 이게 반도체부터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라는 뭐 하나 가지고 AI를 다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결국 반도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뭐 테슬라에서 반도체를 뭐 얼마나치를 샀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반도체 뭐 GPU와 GPU 혹은 서버와 서버 이런 걸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연결해주는 네트워크가 핵심인데 그 연결을 다 해놓고 결국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서버가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물리적 시설들을 관리하는 인프라 회사들이 AI 인프라 회사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천하를 3분할 정도로 중요한 카테고리다 저희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이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라클도 15%예요, 비중이? 오라클이 15%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인프라 분야에서는 오라클이 각 15% 투자해서 3대장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따지면 각 톱시드 배정받은 친구들이네요. 주옥 같네요. 예. 각 대륙을 대표하는. 맞습니다. 주옥 같습니다. 그러면 또 뭐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그 리츠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간혹 있으신데 네네네. 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고 이게 이제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 리츠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데이터 센터 리츠 중에 대장주죠. 그러니까 뭐 오피스 빌딩이나 아니면 이제 창고 같은 그 리츠도 있지만 네. 데이터 센터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 맞습니다. 네. AI가 반도체에서 서버에서 데이터 센터로 넘어갈 때 당연히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편입을 약 4에서 5% 정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보시고 계신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브로드컴과 함께 차세대 엔비디아라고 불리우고 있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네. 네. 이 회사가 아까 예. 말씀드린 이제 그 서버와 서버, GPU와 GPU의 네트워크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냥 챗 GPT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예. 저희가 뭐 내가 일본 여행 가는데 뭐 4박 5일 일정 짜줘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뭔가 연산이 되겠죠. 예. 네, 뭐 GPU 여러 개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에서 일본 여행의 최저 경로를 굉장히 빠르게 찾아가는 그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작동이.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GPU와 GPU, 서버와 서버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네네. 네, 그 뭐 그 노드 외부 연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반도체를 연결하는 선이 필요한 거죠. 연결을 해주는 선. 그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업인데 요게 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엔비디아 진영과 뭐 그 이제 반 엔비디아 진영이 네. 있었잖아요. 네. 이 네트워크스에도 엔비디아 진영과 반 엔비디아 진영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 투자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여지껏 이렇게 충전기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혹시 그쵸. 충전기 있으신가요? 저 아이폰인데 이렇게 좀 맞아. 없으면 난감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폰만 쓰는 충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핸드폰은 대부분 다 뭐 C타입이고, C타입으로 네. 통일이 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이폰 충전기를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하고 나머지 C타입 충전기를 선을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반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 엔비디아에서 그 GPU와 GPU를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는 이제 엔비디아만 사용하는 인피니 밴드라는 그 네트워크스 이제 시설을 설비를 썼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고 우리 뭐 애플의 충전기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게 팔잖아요. 네네네. 애플 충전기 한번 망가지면 굉장히 슬픕니다. 이게 한 5만 원, 10만 원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충전기를 새로 사는 데만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똑같거든요. 그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인피니 밴드는 굉장히 고속 충전이 되고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아이폰에만 충전이 되긴 하지만 다른 데 호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네. 식으로. 네. 근데 반 엔비디아 진영에서는 야, 그거 너무 비싸고 네. 걔네가 독점하는 게 좀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 말고 우린 다른 선을 연결하는 걸 쓰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스 장비를 이제 다른 이더넷이라는 걸 씁니다. 네네. 그래서 이더넷의 대장주자가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아하. 네. 저도 회사 이름만 들어봤지 자세히 몰라가지고. 이제부터 좀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뭐 이더넷도 한다고. 맞습니다. 예. 네, 이더넷이라는 게 지금 그 이번에 나온 아이폰부터는 C타입 충전기를 쓰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십니까?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도 굳이 충전기를 따라 안 갖고 다녀도 그쵸. 되잖아요. 예. 이게 고스란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 반 진영이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 이더넷이라는 그 네트워크 이제 그 방법도 결국 이제 계속 기술력이 올라오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쓰는 그 인피니 밴드라는 그만큼의 수준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적인 건 젠슨 황이 직접 역시 상반기에 공식석상에서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은 네트워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더넷에 올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칩 성능이 아무리 좋아봐야 네. 통로가 막혀버리면 말짱 꽝이니까. 맞습니다.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더넷에 올인한다. 지금 약간 초반은 완벽하게 그 엔비디아의 인피니 밴드가 완승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그 이더넷 진영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그 드랭큰 밀러라고 이제 그 네. 우리 뉴스나 언론에서 많이 그 그쵸. 아나운서님도 많이 얘기해 주시 대표님도 얘기해 주시는 그 투자의 대가 이분도 엔비디아 다음에 AI 대장주로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서학개미 분들도 AI 관련 기업들, 네. 뭐 아까 뭐 방산이라든지 뭐 안보 측면에서 팔란티어도 좋아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게 백화점식으로 포트폴리오가 돼버리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럴 고민 없이 그게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머지 서비스 앤 인프라에는 뭐 델 테크놀로지도 있고 네.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델 이런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얘들은 컴퓨터 만드는 그렇죠. 회사였는데 델 컴퓨터. 아마 근데 주식시장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엔비디아의 이제 서버들을 다 델에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서버. 올해 상반기에 또 급등락이 있었죠. 뭐 디지털 디바이스라는 종목도 전 세계에서 거의 인텔만큼 제일 오래된 반도체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아날로그 디바이스. 아날로그 디바이스. 근데 이름이 아날로그라. 그래서 아날로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까지 온 거죠. 뭐 20세기 폭스사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네. 잘했나요? 네네. 딱이네요. 이름은 아날로그지만 네, 지금 이제 21세기에 맞는 디지털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여기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그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뭐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 시설들이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이나 이런 대형 빅테크들과 다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인프라에서는 꼭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 이렇게 5종목을 하드웨어, 포함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앤 인프라. 네. 여기에 각각 대장주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네. 총 15개 종목. 네,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엔비디아가 한번 올랐다가 브로드컴이 올랐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적해서 이제 개별 주식을 매매했던 분은 이렇게 ETF를 투자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개별 종목 매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심적으로는 그쵸. 안정되고 누구나 이겨라. 뭐 아까 뭐라고 아무나 그러셨죠?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네, 그렇게 약간 되게 생각하죠. 의리 없어 보이지만 네. 자본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약간 월드컵으로 따지자면은 죽음의 조이기는 한데 네. 누구든 올라가서 우승을 하면 나는 수익을 그쵸. 챙길 수 있는. 그렇죠. 그게 이제 맞습니다. 분산의 또 개념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이들 중에서 분명히 또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 경쟁력이 나중에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15개 종목 그냥 원팀으로 주구장창 갑니까? 어떻게 돼요? 좀 바뀝니까? 아닙니다. 물론 AI라는 테마가 뭐 향후 뭐 10년간 뭐 매년 20%씩 성장하고 그래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긴 하지만 안에 있는 옥석은 계속 가려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네네. 그래서 여기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막 경쟁이 훅훅 밀리고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종목들을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전에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슈마컴 아십니까? 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 엄청 올랐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 종목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안 담으신 거예요? 이제 교체가 된 거죠.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아. 최근에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다 반영을 했을 때 네네.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한 거고 그러니까 뭐 굳이 ETF 투자의 미덕이라는 게 내가 그 매매를 한 종목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3개월마다 조금 더 AI에 관련된 AI의 이 메가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3개월마다 저희가 3692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네, 분기마다. 근데 그게 이제 액티브 ETF의 개념은 아니고. 아닙니다. 다시 3개월마다 저희가 대장주 하나 정하고 나머지 애들 정하고 그래서 대장주는 15%, 나머지 친구는 4에서 5%. 그럼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또 엄청나게 오르면 처음에는 비중이 15%였는데 갑자기 비중이 더 커질 수도 7월, 있잖아요. 8월, 9월 지나면서 갑자기 20%까지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20%까지 올라가면 다시 15%로 리셋. 아하. 그럼 약간 이제 오른 부분을 판 느낌이 되시겠죠. 그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차익 실현하는 차익 느낌? 실현하는 느낌. 네.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15% 약간 낮춰도 펀드처럼 이렇게 기준가는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그런 거고요. 네, 오. 비중만 다시 15%로 내려놓는. 이야. 네,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분산해서 투자하겠죠. 그 판만큼은.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 많으시고 네.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개별 종목도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네. 다만 이것도 백화점식으로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펀드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이런 거 이제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적합할까요? 투자하실 때.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ETF도 주식처럼 투자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샀다 팔았다. 네. 그래서 ETF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AI 반도체를 샀다가 AI 온 디바이스 뭐 이렇게 네, 해서 뭐 네. ETF도 넘어갔다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확히 다 이해를 못 하신 채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주춤하면 아이고 또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뭐 알게 AI 소프트웨어 ETF를 사신다던가 아, 뭐 이러실 때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네. 근데 엔비디아는 믿음을 잃으시면 안 되거든요. 네. 엔비디아는 뭐 우리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가는 친구들은 뭐 인텔이나 퀄컴 이런 종목들이죠. 이게 한 번 이 주도권을 잡은 종목들은 이 전체적인 이 산업의 트렌드가 뭐 인더스트리 5.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오르면 좀 팔 수는 있어도 비중을 지켜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한 종목이나 이렇게 특정 섹터에 몰려있는 투자를 하시다 보면 투자의 절반은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빠지면 흔들려요. 굉장히 흔들리죠. 흔들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개별 주식할 식으로 때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기준을 잡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을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게 AI를 꾸준히 투자하시면서 이 수혜를 누리기에는 훨씬 더 좋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취지가 모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ETF는 이렇게 매매하는 ETF가 있습니다. 뭐 우리 무슨 인버스 ETF라고 하죠. 방향에 투자하는. 그렇죠. 뭐 너무 많이 오른 뭐 섹터나 테마나 이런 쪽에 인버스 ETF는 단기적으로 이거는 너무 고점이다. 가도 더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2주일, 뭐 최다 한 달, 뭐 이렇게 인버스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의 AI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싸졌을 때마다 모아가서 결국 3년 뒤에 5년 뒤에 이렇게 내가 돈이 이런 필요할 식으로 때. 네. 접근을 해야 투자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ETF가 제가 봤을 때는 딱이다. 근데 그게 라이즈에 담고 있는 의미시기도 한 거예요. 뭔가 이제 우상향하기도 하고 네. 모아나가기도 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네. 저렇게 그 ETF 하는 회사들 나오면 네. 사람들이 막 많이 샀다 팔았다 해야 저 회사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도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러실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뭐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시는 게 인기 있는 ETF이긴 한데 저희가 일단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한테도 저희는 도움이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잦은 매매를 해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기게 되죠. 네, 그래서 그 ETF는 이제 우상향, 그래서 라이즈 우상향의 테마 메가 트렌드를 확신을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대장주 혹은 뭐 거기에 이제 팔로우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 앞서 설명드린 그런 종목들을 정해놓고 꾸준히 이제 모아가는 식의 투자가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 ETF를 요즘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그냥 일반 주식 계좌랑 연금 계좌에 두는 ETF랑 이 매매 패턴이 다르세요. 맞아요. 네. 네, 일반 계좌는 조금 오르면 또 팔아야 되나? 뭐 내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일주일만 5%가 오르면 팔아야 되나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연금 계좌에 있는 거는 잘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맞아요. 손이 어차피 손은 같이 나가실 텐데 그게 무슨 뭐 마음에 있는 회계라고 하죠. 이게 심리적으로 칸이 다른가 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가 아니라 있어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이제 투자 심리 많이 공부를 합니다만 네. 일부러 계좌를 나누라고 하시죠. 맞습니다. 계좌를 나누라고. 트레이딩 계좌 따로, 인베스팅 계좌 따로, 당장 짧게 돌릴 거, 그 네. 중간 거, 정말로 내 노후를 위한 거. 네네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리 투자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네. 급한 돈이 아니시면 연금 계좌에 넣고 어차피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차입금에 대해서 또 이제 배당소득세를 15.4%씩 또 수익금에 대해서 내야 되거든요. 아하. 연금 계좌로 투자하시면 그걸 안 내셔도 되고 나중에 연금 그쵸. 받으실 때 이제 밀어서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로 훨씬 더 세율이 낮으니까 연금 소득세는. 낮으니까 예. 그것도 나중에 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일단. 그쵸. 뭐 10년 앞으로 AI가 성장한다는데 10년은 뭐 저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2년 3년을 꾸준히 투자해 보실 만한 ETF로 저희가 이름을 바꾸면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래서 잘 만들어서 나왔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ETF나 네. 다른 사업 활동이나 또 이렇게 막 계획하신 것? 저희 아예 이제 그 KB가 사실 이제 국민은행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한. 그래서 그 KB라고 하시면 국민은행만 너무 강하셔갖고 이미지가. 그런데 네네네. KB도 ETF 사업을 열심히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브랜드를 라이즈로 바꾸면서 조금 더 그 연금 같은 이렇게 꾸준히 모아나가시는 자산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는 ETF를 주로 상장을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ETF를 시작으로 앞으로 내놓는 ETF들은 다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실 수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투자라는 게 사실 이게 모험이 아니고 여행이거든요. 네.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투자를 모험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말 가자 이거죠. 정말 가지 그냥 뭐 아니면 도 막. 네. 뭐 테슬라, 엔비디아, 비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ETF도 일단 가자 뭐 이거잖아요. 근데 모험을 했다가 뭐 실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투자는 사실 건강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인생에선. 그러니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행하듯이 하셔야 돼요. 투자는 모험이 아니라 여행이다. 네. 오늘 밤 올라야 돼 이게 아니라. 네. 오늘 그쵸, 밤 그쵸. 꼭 올라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노후를 위해서. 막 이렇게 손 잡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는 어떠세요? 막 알아보잖아요. 예. 여기 가볼까? 날씨가 어떨까? 하다못해 3박 4일에 일본 여행을 가도 여긴 갈까 말까? 이 식당이 날까? 저 식당이 날까? 같이 그 고민하는 그 과정이 또 즐거운 거죠. 그걸 또 즐기시잖아요. 그런 거를. 예. 그 여행에 저희가 동반자가 너무 이건 클리셰 너무 구태의연하네요. 근데 여행에 동반자가 좀 되드리고 싶다. 이게 저희 KB 자산운용 ETF 사업의 의미가 마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다른 콘텐츠로도 다뤘는데 네.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장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뭐 찰리만 거는 이제 99세에 돌아가셨고 워런 버핏도 지금 이제 살아계신데 94세, 어빙 칸이 109세까지 사셨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때도 80세 넘게 그때까지 사셨고 그랬나요? 가치 투자자들이 오래 사신 거예요. 네. 그게 마음 편한 투자를 하셨어요. 필립 피셔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네. 밤잠을 잘 잘 수 있는 네, 두 다리 네, 네.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 뜨면 확인하시니까. 또 막 스트레스 하루하루 매일 또 그렇게 네, 받고 네, 그런 네, 것도 네,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우상향 라이즈 할 수 있는 네. KB 자산운용의 라이즈 앞으로도 또 좋은 상품 나오면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네. 우리 김찬영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